요일마다 주제별로 뉴스를 살펴봅니다. 알짜 뉴스 시간이에요. 자, 오늘은 국제 뉴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 자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지난번에 왜 중국 상하이시가 코로나로 그 도시 전체를 4월 5일까지 봉쇄하는 조치를 시행했다 이런 소식 예, 그랬죠. 전해드렸었는데 오늘이 4월 14일이잖아요. 그런데 아직까지 네네. 봉쇄가 안 풀렸다고 예, 하는데요. 예, 맞습니다. 네, 어떤 상황인가요? 이 말씀하신 대로 상하이시가 지난 3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약 8일 동안 도시 전체를 2개 지역으로 나눠서 각각 4일씩 완전 폐쇄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이런 순차적으로 폐쇄하는 1차 봉쇄 조치가 마감하는 그 4월 4일 다음 5일, 음, 5일 그 네네. 다음 날인 6일 날에 네. 아예 도시 전체를 봉쇄하는 무기한 봉쇄 조치를 내렸었거든요. 그때 당시에 하루 감염자 수가 13,000명이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네. 그것 때문에 이제 당국이 그렇게 더 강한 조치를 내렸는데 네. 이게 뭐 한국이나 뭐 서구에 비하면 뭐 이렇게 좀 큰 숫자는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이라고 그래서 중국 당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정책을 취해서 이 용납을 할 수 없었던 모양입니다. 네. 그러다가 지난 11일에 상해시 전체 주민에 대한 감염 여부를 조사를 해서 감염 위험 정도 지역에 따라서 주거 지역을 통제구역, 관리 통제구역, 방어구역 이렇게 세 구역으로 나누어서 지난 14일간 양성 사례가 한 건도 없는 지역인 방어구역 주민들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약간 완화했습니다. 그런데 네, 물론 네, 네. 완전한 해제는 아니고 여러 사람이 모이는 행사를 할 수 없다든가 뭐 상가 영업 같은 제한 조치는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다가 만일에 양성 사례가 발견되면 이 구역 전체가 다시 14일간 격리 봉쇄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네, 네. 그래서 여러 국제 소식통에 따르면 이 상하이시의 이런 강력한 조치 때문에 이번 한 달 동안에 중국 전체 GDP의 2%에 해당하는 상해시 경제의 약 6% 정도가 좀 경제가 위축됐을 거다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봉쇄가 더 지속되면 상해 그 피해가 아무래도 더 커질 거고 그 영향은 당연히 중국에게 미치고 중국뿐만이 아니라 지구촌 전체에 미치게 될 텐데 특히 우리나라처럼 중국과 교역 비중이 큰 그런 나라는 또 부산을 생각할 네, 네, 때 네. 영향이 더 커지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에게도 고스란히 또 영향이 미치니까 그렇죠. 참 걱정이 많이 되네 안타깝습니다. 근데 그 상하이뿐만이 아니라 베이징에 이어서 이 중국 네네. 3대 도시 중에 하나인 광저우도 봉쇄가 임박했다 이런 보도가 있던데 광저우도 그러니까 그런가요? 저기 10일 날 네. 광저우시 정부가 1,900만 명에 이르는 광저우 시민 전체에 대한 또 감염 여부를 검사를 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네. 광저우시 초중고등학교 대면 수업을 전면 금지하고 또 시민들한테도 아주 필요한 일이 아니면 바깥 출입을 좀 자제해 달라는 이런 권고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 광저우시 당국의 발표 때문에 이거 상하이시처럼 도시가 전면 봉쇄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염려가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은 상하이시처럼 전면 도시 봉쇄로 가지 않기 위해서 좀 더 선제적으로 이렇게 조치를 취한 거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네. 좀 양면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볼 때 좀 문제는 뭔가 하면 이렇게 강력한 광저우시 당국의 조치가 그 원인이 하루 감염자가 10명에 이르렀을 때 이렇게 취해졌다는 데 대해서 우리 입장에서는 좀 상당히 좀 놀라운 일이죠. 이야. 그러니까 1,900만 시민 중에 예, 예. 10명이 감염이 됐다고 네네네. 도시 전체 봉쇄를 우려하게 된다는 네네. 거네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한테는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 있지만 네. 단 한 명의 감염자도 허용하지 않겠다는 소위 제로 코로나 정책을 중국 당국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처럼 정부 당국의 정책에 대해서 뭐 여기저기서 비판하는 목소리나 또 뭐 다른 목소리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나올 수 없는 중국의 체제적인 특성 때문에 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그렇군요.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10명 때문에 도시가 봉쇄가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중국 얘기가 또 네네. 나왔으니까 이 와중에 중국이 서해에 한중간 잠정 조치 수역에 석유 네네네. 시추 시설을 건설했다라는 소식이 들리는데 좀 음. 정리를 해 주시죠. 어떤 내용인가요? 요게 조금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합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한국하고 중국이 서해 바다를 공유하는데 여기에 과도 수역이라고도 하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아주 광범위한 수역이 설정돼 있습니다. 네. 이거는 2001년에 발효한 한국과 중국 사이의 한중어업 협정에 의해서 서해상에 만들어진 수역인데요. 그거는 1994년에 유엔 해양법 협약이 발효가 됐는데 그 유엔 해양법 협약에 1996년에 한국과 중국이 다 가입을 하게 됩니다. 비준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라서 한국과 중국이 전부 다 연안으로부터 200해리 그러니까 한 370km 정도 되는 아주 넓은 지역입니다. 여기 370km에 이르는 EEZ라고 하는 배타적 경제 수역을 갖게 됩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서해 바다가 이 양쪽에서 370km씩 이렇게 더하면 740km인데 그렇게 넓지를 않거든요. 그래서 중복되는 수역이 상당히 크게 발생을 합니다. 이렇게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복될 때는 그 경계선을 정해야 되는데 그 경계선은 그 관련 국가들이 협의에 의해서 경계선을 정하도록 유엔 해양법 협약이 정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네. 이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선을 정하기 위해서 한국과 중국이 비준한 1996년 이해로 계속 협의를 하지만 이게 아직까지도 경계가 정해지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경계가 어려운 이유는 네. 바로 이지 내에서 발생하는 모든 어업 이익이라든가 아니면 수산 자원, 광물 자원 이런 걸 모두 포함해서 광범위한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활용권, 이익을 연안국이 갖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타적 경제 수역이 경계가 어떻게 그어지느냐에 따라서 한중 양국에게 이익의 손실이 상당히 큰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네요. 네. 현실적으로 이게 아무리 협의를 해도 쉽게 정해지지가 않거든요. 음. 그래서 양국이 그렇다면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가 뭔가를 보니까 그게 바로 어업에 관한 겁니다. 왜냐하면 네, 양국 네. 간에 어업인들이 많고 수산업 네. 이익이 계속 보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그것이 이제 2001년 발효한 한중어업협정입니다. 그러니까 한중어업협정이라는 것은 중국과 한국의 수산업을 이렇게 좀 해결하기 위해서 어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협정인 거죠. 그래서 네. 그 어업 분야에 있어서 공동으로 관리하고 공동으로 이제 수산업을 하기 위해서 중첩 지역을 만들어 놓은 것이 잠정 조치 수역입니다. 그러니까 어업 분야에만 적용되는 건데 네. 어업 이외에 뭐 해저 유전이라든가 해양의 광물 자원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됩니다. 네. 그러니까 일반 국가가 그런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이지 경계선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우리 측의 동의 없이 이번에 이 잠정 조치 수역 내에 석유 시추 시설을 설치했다는 그것을 확인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 정부는 당연히 그 시설에 철거를 요구해야 되고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만일에 네, 네, 네. 철거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 시설과에 준해서 비슷한 지역에 또 비슷한 시설을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네, 이유는 네. 만일 이 지역에서 만일에 석유가 발견된다든지 어떤 권리를 경제적인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면 네. 대등하게 권리를 이렇게 대등해질 수 있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남게 되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 수역의 경계가 있기 전이라도 그러니까 이 시설에 대한 소유권이 굳어지기 전에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철거를 못하겠다고 하면 우리도 동등한 어떤 그런 시설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네. 것이 사실은 우리가 이여도에 우리 해양과학기지를 건설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이여도도 사실은 한중간의 배타적 경제 수역이 중첩되는 지역에 우리가 건설을 한 겁니다. 네. 근데 만약에 그때 이게 2000년대 초라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네네네. 우리가 건설할 때 중국 측이 강력한 항의를 했다면 우리 음. 건설을 못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중국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생각이 깊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해양과학기지를 건설할 때 아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시간이 지나니까 지금에 와서는 중국 측이 이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클레임을 많이 거는데 그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그쵸, 왜냐하면 그쵸. 기존 시설이기 때문에 그 배타적 경제 수역이 정해지지 않았다 하더라도 있는 시설물에 대한 소유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게 되는 있으니까. 거기 때문에 네네. 이걸 기준으로 해서 배타적 경제 수역 또 이제 경계 그을 때 또 이제 유불리가 또 이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문제.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국 입장에서는 이어도 해양 과학 기지에 대한 어떤 그런 좀 아쉬움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닌가 생각도 되지만 어쨌든 우리가 이걸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니 교수님 말씀을 가만히 듣고 보니까 제가 지금 막 마음이 급해지고 심장이 막 뛰는 게 네네. 이게 그냥 조용히 넘어갈 게 아니고 네네 뭔가 그렇습니다. 네. 행동을 취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이게 네. 사실은 1970년대에 우리 정부가 한반도 주변 수역을 광물이나 석유 탐사를 위해서 여러 개 수역으로 나눠 가지고 이제 개발하는 그런 법을 만들어서 석유 탐사에 나섰었습니다. 1970년대. 네네. 아마 청취자 여러분께서 귀에 익은 일본과의 제7광부 문제도 바로 이때 시작된 건데요. 네. 바로 이 한중 어업협정에 의해서 만들어진 이 잠정 수역 안에 바로 그 제2광구가 이렇게 중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중국이 이제 석유 시추 시설을 건설했다고 하는 확인된 그 지역이 바로 네네. 제2광구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한국하고 소통을 했다고 중국 당국이 이제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저는 그게 조금 의심스러운 게 왜냐하면 한국하고 소통을 하고 우리 정부가 그걸 허락했을 리가 없거든요. 네. 사실 2001년에 우리 한국석유공사 탐사선이 이 이강구 지역을 탐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중국 측이 강력하게 항의를 했고 또 중국 해군 함정이 상당히 경고를 하고 또 방해를 네, 했기 네. 때문에 우리가 탐사를 포기한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는 중국이 그 같은 이광구 지역에다가 석유 탐사 시설을 설치했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거를 그렇게 한 것도 어떻게 보면 국가적 내로남불이고 어허. 그것을 한국 정부와 공유했다는 것도 좀 믿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그렇죠. 네. 이렇게 말씀을 듣고 보니까 정말 좀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할 그런 사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도 동의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김태환 교수와 함께 국제뉴스 상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부산교통방송입니다.